안녕하세요. 오늘 강의를 맡게 된 3빌리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금창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유전 진단에 대한 이해라는 이제 주제로 말씀을 드릴 텐데, 두 번에 걸쳐서 제가 이 톡을 진행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 첫 편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두 번째 편도 있다는 거를 알고 이제 두 번째 편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차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진단에 대한 이해라는 이제 제목으로 주제로 제가 강연을 2차에 걸쳐서 드리게 될 거고요. 그래서 첫 번째 강연은 챕터 1과 챕터 2에 해당하는 내용을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챕터 1, 2는 유전자 검사, 그리고 이제 유전자 진단, 뭐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혼용돼서 얘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유전자 검사라고 얘기하는 거랑 사실 유전자 진단은 꽤 다르다. 여기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하는 내용을 챕터 1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챕터 2에서는 이제 유전자 진단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진단, 그 다음에 유전자 검사, 이런 말들이 굉장히 혼용돼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일상적으로도 저희 생활에 유전자 검사라는 거 굉장히 많이 이제 침투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일반인들도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DTC 유전자 검사 같은 것들도 굉장히 성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라고 하면은 흔히 유전자 진단으로 이제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차이에 대한 것들, 그다음에 그런 어떤 이제 그 서로 간에 보더라인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이제 기준을 가지고 구분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종류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제가 PPT에 이제 써놓은 대로 보시면은 유전자 진단에 해당하는 그런 검사들도 있고요. 유전자 검사와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검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게 맨 끝에 있는 두 개 정도를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 개인화 유전자 그림이라던가 개인화 스카프 제조, 이런 것들도 유전자 검사의 영역에 해당하지만 질병의 진단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유전자 검사임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진단에 가까운 거 보시면 흔히 알고 있는 이제 브라카 테스트 같은 것들은 유전자 진단에 가까운 이제 검사가 되는 거고요. 그 중간에 굉장히 이제 애매한 영역에 걸쳐 있는 검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질병이 들어간다고 해서 다 유전자 검사 진단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유전자 검사가 있고, 유전자 검사에서 질병을 얘기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꼭 유전자 진단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거를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 진단이라는 거랑 동의어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굉장히 많은 유전자 검사들 중에서 하나의 포션을 차지하는 거가 유전자 진단이고, 유전자 진단은 질병의 진단 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하는 경우, 그때 해당하는 거가 이제 유전자 진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라고 하면은 진단 검사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검사들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병 유전자 검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도 보면 질병에 해당하는 유전자를 검사하는 그런 이제 테스트들이 시중에 굉장히 많이 접하실 수가 있고요. 진단에 대한 것도 많이 접하실 수 있는데, 이쪽 보시면은 이 중에서 유전자 진단에 해당하는 검사가 있고 진단이 아닌 유전자 검사들이 있습니다. 쉽게 이제 구분이 가시나요? 보시면 당뇨병 검사, 유전성 유방암 검사, 폐암 검사, 알츠하이머 검사, 퍼블릭병 검사, 이렇게 이제 모두 질병에 대한 유전자 검사인데, 이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진단에 해당하는 유전자 검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로 검사를 하는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이 있는데 목적들이 사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유전자로 진단할 수 있는 질병들은 그런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질병들 중에서 하나의 이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질병들인데요. 이 스펙트럼을 보시면은 빨간 색깔의 쪽에 해당하는, 빨간색 끝쪽에 가까운 그 질병에 해당할수록 유전자로 진단할 수 있는 영역의 유전 질병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 쪽에서 초록색에 가까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병한 질병의 이제 요인을 이제 유전적인 요인과 그 다음에 유전적이지 않은 다양한 이제 환경적인 요인, 개인의 이제 그냥 퍼스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발병하는 그런 것들도 요인이 되어서 발병하는 질병들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 유전자로 진단할 수 있는 질병들은 유전적인 소인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그 질병의 발병에 영향을 끼치는 질병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 질병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런 질병들에 대해서 유전자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간색에서 멀어질수록 유전자로 진단을 할 수 있는 질병들은 과는 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전 질병은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타고난 유전적인 어떤 소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질병이 대부분 유전 질병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얘기하는 희귀 질환이라고 하면은 저희도 3빌리언인 저희 회사도 희귀 질병을 진단하는 회사인데 희귀 질병의 대부분은 유전 질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희귀 질병 80%가 그런 태어나는 과정에서 타고난 유전적인 그런 유전 변이로 인해서 발병하는 질병들이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유전 질병이 이쪽 영역에 해당한다. 반대로 이제 초록색 영역에 해당하는 것들. 당뇨병도 이제 보시면 1형 당뇨가 2형 당뇨가 있는데 1형 당뇨는 유전적인 소인이 좀 더 강력하게 영향을 미쳐서 발병을 하게 되는 질병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제2형 당뇨 같은 경우에는 유전적인 요인보다는 환경적인 요인이 더 많이 작용한다. 그렇게 해서 발병하는 질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2년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겠죠. 워낙 이제 바이러스, 그 다음에 미생물 이런 것들에 대한 감염에 대해서도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이런 질병들에 대한 것들은 모두 당연하게 타고난 유전자로 인해서 발병하는 질병이 아니라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발병하는 질병이겠죠. 그래서 저런 부분들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진단 유전자 검사라고 질병 진단 유전자 검사와는 거리가 멀구나라고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스펙트럼 안에서 굉장히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 검사가 존재할 수가 있고 그 다양한 목적에 따라서 유전자 검사 기업들이 또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저희 3빌리언이나 그 다음에 뭐 글로벌에서 보면 이제 인비타나 진디엑스 같은 이런 유전 질병을 타겟으로 하는 회사들은 유전 진단을 주 목적으로 하는 진단 검사 회사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반대편 끝쪽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뭐 여기는 그 헬릭스, 그 다음에 한국에서 보면 이제 제노플랜 같은 회사는 이제 기존에 건강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질병에 대한 리스크 검사도 있긴 하지만 진단 목적은 아니고 질병이나 그 외에 다양한 개인의 특질이라던가 트레이트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 주는 그런 이제 캐주얼 제네틱스의 유전자 검사를 제공하는 회사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단검사와 진단검사가 아닌 유전자 검사들 그리고 그런 검사를 제공하는 회사들에 대한 것도 개략적으로 이 플로우 안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업데이트를 해보면 유전자 검사, 수많은 유전자 검사들 중에서 유전자로 진단할 수 있는 유전 질병에 해당하는 질병들을 검사를 하는 경우가 유전자 진단에 해당하는 검사가 될 거고요. 그 외에 유전적인 소인이 그렇게 크게 작용하지 않는 그런 질병을 검사하는 경우에는 질병 유전자 검사지만 이거는 진단 목적의 진단 검사와 유전자 검사와는 조금 거리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그래프 안에서 이렇게 나눠진 영역을 이렇게 보시면서 질병 유전자 검사, 유전자 진단, 그 외에 또 다른 이제 유전자 검사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크게 영역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유전자 진단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들 중에서 유전적인 소인이 크게 영향을 미쳐서 발병하는 질병을 진단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검사를 진단 검사라고 이제 앞에서 저희가 정의를 내렸었습니다. 유전자 진단은 그러면 어떻게 진행되고 여기서 주요한 내용들, 주요 이슈는 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진단은 먼저 이제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가를 우선은 정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서 이제 유전자 진단이 어떤 검사라는 거를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해야 되는지는 당연하게 이제 의학을 전공하시는 분들이라던가 이쪽 영역에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잘 이해를 하고 계실 텐데 그래도 이제 한 번 더 설명을 해보자면 유전자 뭐 저희 회사에도 이렇게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건강한 일반인인데 3빌리언의 희귀질환 진단검사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일반인들은 그러면 이 유전자 진단의 대상이 되는 그룹일까요? 결론을 먼저 얘기해 보자면 유전자 진단의 대상은 유전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대상이 됩니다. 건강한 일반인은 사실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유를 뒤쪽에서 기술적인 내용들로 좀 더 설명을 해보겠지만 뭐 굉장히 심플하게 또 생각해 보자면 진단검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진단검사가 있고 뭐 단적으로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는 거 생각해 보시면 건강한 일반인인데 굳이 우리가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내가 뭐 엑스레이에서 발견될 수 있는 질병을 진단하진 않죠. 그래서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굳이 진단검사를 받아서 비용을 소모하고 시간을 소모해서 내가 증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질병을 진단해야 되는 상황도 아닌데 굳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뭐, 그 가장 심플한 이유는 이제 그거가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이제 또 이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우리가 유전자 진단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플로우 안에서 우리가 좀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전자 검사 절차에 대해서 좀 더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환자가 방문하면 환자의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검체를 채취를 하게 되고요. 환자 검체는 피라던가 뭐 침이라던가 아니면 구강상피세포 이런 것들이 이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시료가 되고요. 이 시료를 채취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검사실로 보내면 다양한 종류의 게놈 해독기를 통해서 게놈의 로 데이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GTC의 염기 서열인 거죠. 이 염기 서열이 쭉 해독돼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독돼서 나오게 되면 그 다음에 하는 절차가 이걸 표준 염색체 지도랑 비교를 하게 되죠. 레퍼런스 지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레퍼런스 지놈이랑 그 다음에 환자의 게놈 해독을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로 데이터인 이 환자의 게놈 시퀀스 데이터랑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레퍼런스랑 다른 부분들을 우리가 변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 변이들을 쭉 검출을 해내게 됩니다. 요까지는 이제 흔히 알고 있는 얘기일 거고요. 그 다음에 요 뒤에 이제 유전자 진단 검사를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발견된 변이들 중에서 실제로 환자의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유전 변이가 뭔지를 판별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다양한 어떤 그런 근거나 해석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변이를 해석을 하고 환자 진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검출된 변이들이 포인트가 뭐냐면 변이가 검출되면 이걸 유전자 예를 들면 진단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검출된 변이들이 사실은 모두 환자의 증상을 일으킨 원인 유전 변이가 아닌 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숫자가 보시면은 한 사람한테서 발견되는 전체 휴먼 지놈에서 발견되는 유전 변이가 평균적으로 한 500만 개 정도 됩니다. 이 500만 개 정도 중에서 환자의 유전적인 질병을 일으킨 원인 유전 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한두 개로 이제 귀결이 됩니다. 500만 분의 1, 2 정도니까 대부분의 유전 변이는 사실 환자 증상을 일으키는 원인 유전 변이가 아닌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변이 해석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 유전자 진단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부분이다라는 거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게놈을 해독한다는 얘기는 여기 보시는 대로 유전자 A 그 다음에 선으로 이렇게 쭉 그어놓은 부분이 염기 서열이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EGTC 이 네 가지 조합으로 쭉 이제 이어져 있는 염기 서열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유전자가 평균적으로 한 12,000개 정도의 DNA 베이스 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00개 정도의 문자열이 이렇게 쭉 써져 있는 하나의 이제 검은색 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X표로 표시된 초록색,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앞서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유전 변이들, 그러니까 표준 염색체 지도, 표준 지놈의 이제 서열이랑 환자가 가지고 있는 염기 서열이랑 다른 부분을 표시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발견된 변이들 중에서 결국 이 환자가 이제 유전질병 환자라고 한다면, 그럼 이 환자의 유전질병을 일으킨 유전 변이가 숨어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찾아내는 거가 이제 결국은 변이 해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이제 수많은 변이들 중에서 환자 원인 변이가 뭔지를 이제 우리가 발견을 해내야 되는 거죠. 해석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좀 더 약간 과학적으로 정의를 해보자면 변이 VK, K번째 변이 V는 환자 증상을 유발한 원인 유전 변이인가 아닌가, 이걸 이제 판별하는 문제가 됩니다. 네. 그래서 판정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이제 기준들이 있겠죠. 가장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발견한 원인 유전 변이를 우리가 지금 진단하려고 하는 환자랑 비슷한 증상을 가지고 있는 환자가 먼저 이런 변이를 가지고 진단된 적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케이스 근거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는 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할 수 있는 거가 건강한 일반인들한테서 그런 빈번하게 관찰되는 변이인가. 건강한 일반인한테서 저 동그라미 표시를 한 빨간색으로 표시된 변이가 빈번하게 발견된다라고 하면은 그럼 저거는 환자의 증상을 일으킨
원인 유전변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그 다음에 저 유전자 안에서 서열상에서 결국 이제 저 변이들은 유전자는 결국 단백질을 코딩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렇게 단백질로 코딩됐을 때 뭔가 변화를 일으킨 변이가 될 거고요. 그러면 단백질로 코딩됐을 때 단백질 기능을 망가뜨릴 수 있는 변이인지를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단백질 기능을 망가뜨린다고 하면은 그 단백질의 기능과 관련되어 있는 어떤 환자의 증상을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걸 거고요. 그러면 좀 더 이제 저게 원인 유전 변이일 확률이 높아지게 되겠죠. 다음 환자 증상을 또 유발할 수 있는 유전자, 질병과 이미 유관하게 밝혀져 있는 변이인지 이것도 또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모한테 물려받은 변이인가? 부모한테 물려받았고 그 다음에 부모한테서도 비슷한 증상이 있거나 혹은 특정한 질병이 발병을 했던 이제 이력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저건 굉장히 강력한 이제 원인 유전 변이가 될 수가 있겠죠. 반대로 부모한테서는 발견되지 않는 새로운 변이,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드노보 변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변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변이일 때 그러면 이거는 원인 유전 변이가 아닐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드노보 변이인 경우에 원인 유전 변이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습니다. 진단되는 환자분들의 한 50% 이상의 환자분들은 드노보 변이로 유전 질병이 발병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변이 해석에 대한 기준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맨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던 질문에 대한 또 답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건강한 일반인은 유전자 진단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는가라는 거에 대한 이제 두 번째 또 이제 얘기가 나옵니다. 기존의 유사한 증상 환자에게서 발견된 적이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리고 그 변이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환자한테서도 발견된다고 하면은 이 환자가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 환자의 한테서도 마찬가지로 기존의 환자와 비슷한 증상을 유발시킬 수 있는 원인 유전 변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텐데 이 환자가 건강한 일반이라면 어떨까요? 해당 변이가 그러면 이 환자는 증상이 없는데 이 변이가 발견됐다라고 하면 그러면 앞으로 이 사람한테 요 해당하는 질병이 발병을 할까? 그렇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발병을 한다라고 우리가 굉장히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면 이 사람한테는 이제 예방의학을 위한 검사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런 변이가 거의 매번 100% 모든 사람한테서 질병을 발병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일반인이 유전자 진단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거가 과학적인 텀으로 페네트런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네트런스가 특정한 변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중에서 얼마나 많은 프로포션의 환자가 해당 같은 질병을 가지게 될까? 80%는 엄청나게 높은 거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도 이제 3빌리언에서도 한 2만 5천 명 이상의 환자 진단이 진행이 됐는데 페네트런스가 50% 이상 넘는 변이도 굉장히 높은 변입니다. 50% 이하라고 하면 둘 중에 한 명은 발병을 안 한다는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런 변이에 대한 정보가 아직까지는 증상이 없는 건강한 일반인한테 갔을 때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우려점이 있는 거죠. 이거는 실제 저희가 창업 초기에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유전자 진단을 처음에는 희귀질환 진단을 타겟하지는 않았었습니다. 희귀질환 환자분들한테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놈 유전자 검사 서비스로 저희가 처음에는 포지셔닝을 하고 미국의 희귀질환 환자분들한테 저희가 베타 서비스를 진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이런 정보들을 환자분들한테 가감없이 다 전달을 했던 거죠. 그렇게 전달했을 때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패소제닉 변이, 기존 환자들이 특정 유전 질병을 가지고 원인 유전 변이를 가지고 질병이 발병된 사례들이 있었는데 나도 그거랑 똑같은 변이를 가지고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증상이 없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냥 이제 넘어갈 텐데 그 중에 이제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요거를 실제로 자기 주치의한테 가지고 가서 그거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수술까지도 이제 일정을 잡고 저희한테 연락을 하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랴부랴 그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건 진단 목적의 검사가 아니고 그다음 이 원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나한테서 100% 발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진단 목적의 검사를 다시 한번 받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주치의랑 컨설팅을 하고 진행을 하다라고 저희가 디렉션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을 때 뭐
필요가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의료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고 뭔가 생명에 어떤 지장을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활용이 또 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단에 대한 검사, 질병에 대한 어떤 그런 발병과 치료에 대한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검사들은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그 당시에 생각했던 게 이거는 병원에서 그다음에 의사를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환자의 치료와 진단에 활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느꼈고 그런 이제 계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진단 검사로 더 명확하게 포지셔닝하는 그런 계기가 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변이 해석을 위한 이제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굉장히 다양한 기준들이 있을 텐데 변이 해석을 위한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는 이제 의학계의 그런 이제 목소리들이 되게 높았었고요. 그래서 ACMG라는 미국의 유전의학 커뮤니티에서 이 가이드라인을 실질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ACMG 가이드라인이라는 이제 유전 변이 해석을 위한 이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도 현재 글로벌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의 전문가들에게 유전 진단을 위한 변이 해석의 표준으로 널리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룰을 보시면 각각의 이제 박스들이 이제 각 룰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정성적인 그런 룰들이고요. 그 다음에 28가지 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8가지 룰을 하나하나 변이를 해석하는데 전부 다 이제 적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코스트가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를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한 개의 유전자가 12,000개의 DNA 베이스 페어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한 0.1%가 변이로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12개 정도가 나오는 거죠. 12개 곱하기 28만 하더라도 굉장히 많은 어떤 그 코스트가 들어간다는 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 해석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글로벌에서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게 널리 활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변이 해석을 위한 코스트는 굉장히 크다. 뭐 전문가들의 시간과 비용과 노력 이게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게 들어가고 이거를 뭔가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의 이제 툴들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첫 번째 이제 톡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이런 이제 상황이 됐을 때 앞으로의 이제 유전 진단을 위한 학계나 업계나 그다음에 국가적인 노력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앞으로 유전자 진단이라는 이제 이런 영역은 어떻게 이제 발전해 나갈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음 톡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